연구 관심사는 기본적으로 CSR 서스테이너빌리티 자체를 하나의 영역으로, 필드로 보고 있어서 이 필드 레벨의 이머전스와 디벨롭먼트를 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시각, 그리고 세 가지의 크게 그 분석 레벨로 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총 3개의 분석 레벨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릴 건 제가 CSR 용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겠지만 한국에서는 CSR이 사회공헌만을 의미하는 걸로 좀 사용되고 있기는 하는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CSR은 조금 더 큰 엄브렐라 개념으로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초국적인 레벨에서의 CSR 가버넌스 와 어떤 국가 레벨에서의 CSR 가버넌스가 어떤 방식으로 교류하는지, 그 초국적인 레벨에서의 가버넌스가 어떤 방식으로 발생하고 의사결정 과정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또 두 번째 영역에서는 조금 더 국가 레벨로 들어가가지고 이 국가 안에서 갖고 있는 CSR이라는 용어가 심지어 없었 이전에 어떤 의미들, 기업과 사회와 어떤 관계는 어떤 방식으로 설정되었는지,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그 나라의 역사 안에서 배태되어 나타나고 있는지, 그게 어떤 그 외국의 개념인 CSR이라는 것이 건너 들어왔을 때 어떤 방식으로 서로 이제 부딪히고 인터랙션 하는지에 대한 것, 그리고 이 국가 안에서의 다양한 어떤 기업들이 CSR 서스테이너빌리티 전략을 어떤 방식으로 수립하고 어떤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마이크로 레벨로는 아까 언급했을 때 이게 필드로 진행되면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쪽 영역에서 100% 풀타임 커리어로 그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마 연구원님 분들도 그런 셈에 속할 거고요. 최근 한 10년, 한국은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됐는데 CSR 팀이라는 것이 새로 생기고 서스테이너빌리티 팀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기업 안에서의 어떤 CSR 매니저, 그리고 그 외부에서는 서스테이너빌리티 컨설턴트 같은 직업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들은 누구고 어떤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고 전문한 인력들은 과연 어떠한 컴피턴스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그 자신들의 전문화를 입증하는지, 뭐 그런 내용들의 어떤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고 이제 베트남, 일본, 영국, 프랑스, 이래서 좀 다양한 나라들을 좀 짚어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연구 한 2, 3년 걸친 어떤 퍼블리케이션된 논문들이랑, 그리고 후반부 R&R 작업에 걸려있는 논문들을 총 이 세 가지의 분석 레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좀 빠르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크로 레벨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초국적인 레벨이랑 국가 레벨의 CSR 가버넌스가 어떤 방식으로 교류하는지를 한국의 케이스를 이용해가지고 한국 정부의 CSR 전략에 대한 내용에 좀 집중해 봤는데요. 사실 이거는 오래전부터 이야기되고 있었던 그 리턴 오브 스테이트에 대한 어떤 연장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신자유주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정부의 역할이 많이 줄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팬데믹을 겪고 또 클라이밋 체인지 이슈가 어떤 초국가적인 문제로 되고 되면서 다시 어떤 정부의 다양한 역할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CSR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레귤레이션으로 관리되는 방식이 있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정부가 이 CSR 정책을 수립하고 이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기업과 교류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조금 롱디튜디널한 관점으로 지켜봤는데요. 한국의 케이스를 이용해가지고 1990년부터 2016년까지의 정부의 CSR 전략의 변화를 좀 총 3가지의 피리어드로 구분해가지고 분석했었고, 첫 번째 시기는 우리가 좀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수출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가가 어떤 게이트키퍼로서의 역할을 해서 그 국제 레벨에서 있는 환경 관련된 스탠다드나 가이던스들을 그대로 트랜슬레이트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디퓨즈하는 방식의 코옵팅 스트래테지를 사용했다면, 두 번째 우리나라 좌파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서 조금 더 자신들이 글로벌 무대 안에서의 어떤 미들 파워 스테이터스들을 좀 시작하고, 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글로벌 시티즌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 서스테이너빌리티 디벨롭먼트라는 아젠다를 그대로 좀 프로모팅하는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한국 정부가 그 판 에이시아 그리고 에이시아 퍼시픽을 중심으로 해서 서스테이너빌리티 디벨롭먼트 미팅 같은 것도 주재를 하게 되고, 본인들이 이 아시아 퍼시픽 안에서의 어떤 리저널 프로모터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게 되는데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국내 안에서도 이제 사기업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라는 내용을 아젠다로 가지고 NGO들의 일에 좀 참여하기도 하고 교류하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라고 하면은 이제 이명박 정권이 시작되면서 그 첫 번째는 굉장히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글로벌 룰 테이킹 스트래티지를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전형적인 룰 프로모터의 스트래티지를 볼 수 있다면, 세 번째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서 모디스트 룰 체인저의 역할을 볼 수 있는데요. 모디스트 룰 체인저라고 하면 어떤 국제 레벨에서 있는 가버넌스를 브레이크하거나 좀 디비에이트하는 방식이 아니고, 전체적인 이 소극적인 CSR 커뮤니티 안에서 자신만의 어떤 디플로매틱한 니쉬를 잡아가지고 내셔널 브랜딩을 하는 스트래테지를 저희는 레버리징 스트래테지로 아이덴티파이 했습니다. 여기서 디플로매틱 니쉬 아젠다가 된 건 녹색 성장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녹색 성장 위원회가 나오게 되고, 글로벌 그린 그로스 인스티튜트이 이제 국제기구로 승격되게 되고, 또 GCF를 성공적으로 호스팅하게 되면서 약간 한국과 어떤 녹색 성장이라는 브랜딩을 잘 만드는데 노력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국내 레벨 안에서는 이제 녹색 성장과 관련해가지고 막 다양한 어떤 기업들의 전략들이 수립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표상으로는 이거의 성공 여부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지표상으로는 이 당시에 우리나라 기업의 녹색 성장 관련된 기술 R&D 지출이 OECD 국가 중에서 GDP 퍼 캐피타로 제일 높은 것을 2012년부터 15년 사이에 찍게 되었고, 또 녹색 성장뿐만 아니고 여타 다른 CSR과 관련된 국제 플랫폼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참여를 볼 수 있는데요. UN 글로벌 컴팩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입을 하게 돼가지고,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리저널 오피스가 생긴 거는 인도보다도 다음인데, 2016년도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UN 글로벌 컴팩 가입한 기업의 수가 일본 바로 다음에 기록을 세우게 되고요. 또 이제 DJSI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마치 유행처럼 참여를 하게 돼가지고 2009년도에는 굉장히 로베코셈으로서는 좀 특이하게 최초로 국가 레벨에서의 이 DJSI 인덱스를 한국에서 처음으로 론칭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좀 이렇게 한국 정부의 어떤 정책적 CSR 관련된 정책적 아젠다의 변화가 어떤 기업의 어떤 새로운 다른 영향들을 좀 줬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논문이고요. 국가 레벨로 좀 주민해서 들어가면 제가 이건 굳이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던 건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예요. 이건 컨퍼런스 페이퍼고,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CSI라고 하면 한국에서 처음으로 용어상으로 소개된 게 1996년도 매일경제 사설을 통해서입니다. 그 이후에 아무 얘기도 없다가 2003년도부터 이제 우리나라 미디어의 주목을 조금씩 받게 되는 게 바로 CSR이라는 용어인데요. 근데 CSR이라는 용어가 그래서 어떤 앵글로색슨적 개념으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게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행동이 없었던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뒤로 쭉 내려가서 CSR이라는 것이 용어 자체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기업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부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것이었을까를 이제 좀 미디어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게 됐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CSR이라는 개념, explicit CSR이라는 개념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방식으로 달라졌고, 각 시기마다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반응했는지를 우리나라 뉴스 기사를 좀 분석해가지고 사회적 책임의 어떤 의미, 그리고 부에 대한 어떤 의미가 변화하는 것을 좀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긴 스토리를 또 짧게 이야기해드리자면, 기본적으로 1960년도 첫 번째 피리어드라고 이야기하긴 했는데, 이때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비즈니스 시스템이 존재하진 않을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복 이후에 자산가들, 그리고 공장의 오너들, 우리 그때는 기업이란 이미지는 사실 없었으니까 공장의 오너들이 기존의 어떤 일제 부역자들이라는 이미지와 겹쳐져서 많은 이제 기사를 보시면은 돈이 많은 너네들은 일제 부역자 아니냐라는 굉장히 강력한 비판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두 번째 시기에 걸쳐 나서는 이제 우리가 아시듯이 군부 정권 시대다 보니까는 이때 이제 기업도 여전히 이제 기업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야 된다는 이미지들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쓰여졌고요. 만약에 그거에 반하고 본인의 이익을 챙길 경우에는 비판 여론들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세 번째 피리어드에는 이제 우리가 현재 알게 되는 재벌의 어떤 구조가 좀 정착하기 시작하고, 또 두 번째 2세 경영 시대가 승계되는 시기가 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때 기업의 재벌이라는 구조가 좀 확립되면서 윤리적인 경영이 필요하다라는 기사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리어드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CSR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국제적인 관점에서의 CSR은 무엇인가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업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들이 이제 섞이게 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모든 시기에 걸쳐가지고 기사에서 표현된 기업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부에 대한 이미지는 사실상 부정적인 것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조금씩 변화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기업의 이미지를 여기서 말하는 재벌인데요. 특히 국내 기업의 이미지를 하면은 애국이어야 되고 또 이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해야 되고 어떤 받은 것들을 나눠야 한다라는 어떤 인식들이 매우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소위 CSR이라는 정책들을 개발했는데 첫 번째에서 세 번째 피리어드를 거치면서는 굉장히 사회공헌적인 형태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대중의 어떤 비판 여론들을 좀 잠재시키고 사회공헌을 통해서 국가에 이바지한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2세나 3세 경영 승계 이전에 파운데이션을 설립해가지고 좀 이런 이미지들을 좀 일종의 세탁하기 위해서 사회공헌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고 이제 CSI라는 개념 자체가 국제적인 CSI 개념이 들어오게 되면서 좀 혼재되는 방식으로 발전했는데요. 요거를 설명을 드리면 1998년도부터 2013년 사이에 한국 기업에서 보여진 어떤 CSR 시스템은 듀얼 시스템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는데 두 가지의 시스템이 같이 혼재되고 혼용되는 한국의 CSR 시스템을 이야기한 논문이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론적으로 보면은 기존에 우리가 institutional environment라고 하면은 financial system이라든지 정부의 역할이라든지 굉장히 하드하고 포멀한 스트럭처들을 이야기했다면 사실상 우리가 CSR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중요한 거는 그때의 시대 정신들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인 부분들을 조금 봐야 된다라고 저는 이 페이퍼를 통해서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마치 우리가 웨버 때 The Spirit of Capitalism이라고 한 것처럼 각 나라마다 The Local Spirit of CSR이 있다라고 말한 논문입니다. 이 페이퍼는 방금 것과 약간 연장선이 돼가지고 일본의 CSR 매니저들과 한국의 CSR 매니저들을 좀 분석을 해봤어요. 어떤 CSR이란 글로벌 스탠다드가 기업 내부에 들어왔을 때 이 두 나라의 멀티내셔널 컴퍼니에서 일하고 있는 CSR 매니저들은 이 글로벌 CSR 스탠다드를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임플리멘트 하는지에 대한 비교 논문인데요. 저희는 이제 특히 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기존에 본인들이 갖고 있던 CSR 정책이나 어떤 CSR 전략들과 맞물렸을 때 오는 좀 텐션에 좀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과 한국 둘 다 똑같은 방식의 어떤 CSR 매니저들이 스트러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반응하는 방식이 한국과 일본이 조금 달랐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더 글로벌에 집중되다 보니까 본인 생각할 때 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하는 게 그냥 단순히 윈도우 드레싱 같고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그냥 그래도 글로벌이 중요하니까 우리는 글로벌 기업이니까 내지는 보스가 하라고 했으니까 탑 매니지먼트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라고 하면서 굉장히 파시브하게 얻어파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약간의 액티비스트적인 형태를 볼 수 있어요. 이를테면 글로벌 스탠다드가 자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좀 사실 로컬 사회공헌 내지는 로컬에 관련된 CSR 스트래테지에 집중합니다. 아무리 탑 매니저가 뭐라고 해도 최대한 설득하려고 노력합니다라고 한다든지 왜 이렇게 다른가를 사실은 봤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포멀한 그룹은 아니지만 인포멀한 방식으로 이쪽 영역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네트워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받은 어떤 네트워킹의 긍정적인 효과가 자기 기업 내부로 들어와가지고 본인이 혼자이거나 둘이라고 할지어도 조금 더 이것들에 대해서 부딪힐 수 있는 힘이나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어떤 논문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 레벨로 들어가가지고 기업이 CSR과 서스테이너빌리티 관련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지를 조금 더 보는 아레날이 걸려있는 논문인데 미국 2018년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플라스틱 문제가 미국의 미디어에 엄청난 노출을 받게 됩니다. 이 거북이 사진은 SNS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이 좀 막 퍼지게 되면서 언론들이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2018년도에 다루게 됩니다. 이 테이블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플라스틱 문제뿐만 아니고 오션에 있는 플라스틱 문제, 해양 플라스틱 문제들을 아주
많이 보도를 하게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플라스틱과 관련된 회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위기에 본인들이 생각하는 플라스틱 크라이시스에 대응하고 있는지를 그들의 CSR 서스테이너빌리티 리포트를 보면서 분석해 봤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플라스틱과 관련된 컴퍼니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플라스틱 유저 컴퍼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카콜라라든지 펩시코, 플라스틱 매뉴팩처링 컴퍼니, 즉 오일 회사들이 있죠. 이 두 가지로 구분해가지고 얘네들이 어떤 방식으로 플라스틱 문제를 본인의 서스테이너빌리티 리포트에서 다루는지를 봤고요. 특히 그 안에서 저희가 집중했었던 컨셉은 서큘러 이코노미라고 하는 컨셉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플라스틱과 관련했을 때 서큘러 이코노미라는 개념이 함께 맞물려서 2018년도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됐는데 이거를 보고 저희가 플라스틱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다루는지 서큘러 이코노미라는 컨셉 자체를 얘네들이 플라스틱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결합시키는지를 분석한 논문입니다. 매뉴팩처링 컴퍼니, 유저 컴퍼니와 상관없이 2018년도 그 리포팅과 이전 3년도의 리포팅을 비교해 봤을 때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를 언급한 내용이 폭발적으로 늘었고요. 또 이 플라스틱 문제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그 서큘러 이코노미를 사용하는 내용도 엄청 늘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양적으로만 보는 것은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럼 질적으로 얘네들이 플라스틱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다루는가도 봤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심볼릭한 스테이트먼트 그리고 서브스탄티브한 스테이트먼트. 심볼릭한 디스클로저는 단순히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플라스틱 문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그래서 서큘러 이코노미 사용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어떠한 액션도 없고 어떠한 구체적인 플랜도 없는 서브스탄티브한 디스클로저는 조금 더 액션이 오래되고 이런 행동을 했고 이런 행동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구체적인 플랜을 갖고 있는 거를 서브스탄티브 디스클로저를 분류했는데 심볼릭한 디스클로저가 더 반 이상 되는 걸로 나왔고요. 또 이게 만약에 본질적으로 비즈니스 모델 체인지라고 한다면은 얘네들이 10K 리포트에도 공시를 할 의무를 갖고 있는데 어떤 기업도 10K 리포트에는 이 플라스틱 이슈와 관련해서 그 서큘러 이코노미의 어떤 대대적인 비즈니스 모델 전환이 있을 거다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마이크로 레벨로 들어가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 영역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을 집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나온 논문은 한국에서 이쪽 영역에 종사하시는 분들 56명을 인터뷰한 내용으로 총 어떠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방식의 프로페셔널 클레임을 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총 4개의 부류가 있는데 아마 어떤 부류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거예요. 이쪽 영역에 종사하시는 분이니까. 첫 번째 부류는 Strategic Corporate Giving Professionalism을 갖고 계시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전형적으로 기존에 사회공헌을 담당하셨던 분들이고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 소셜워커 라이센스들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를 생각하시기에 내가 기업 안에서 있는 소셜 워커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고 두 번째는 이제 소셜 이노베이션 디스클로저라고 해가지고 한 7, 8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CSV 그리고 임팩트 비즈니스라는 컨셉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언트레프레뉴어고 이걸 가지고 굉장히 전략적인 CSR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인바이러먼털 매니지먼트의 어떤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고 이분들은 CSR 서스테이너빌리티를 하면 리스크를 매니징하는 거다. 그래서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형적인 매니지먼트 컨설턴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계시고 마지막 부류의 서스테이너빌리티 트랜지션 프로페셔널리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액티비스트 아이덴티티를 좀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CSR 서스테이너빌리티라 하면 현재의 그 자본주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것을 조금 더 전복하고 조금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방식으로 우리는 CSR 서스테이너빌리티 영역에 종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이 모든 분들 다 기본적으로 CSR 서스테이너빌리티가 마켓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십니다. 하지만 각각 다른 방식의 어떤 모럴 파운데이션들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서로 이제 다른 그룹을 까기도 하시고 서포트 하시기도 하시고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moral relationality를 좀 강조했던 논문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레벨을 바탕으로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럼 앞으로 리서치 아젠다는 어떤 식으로 갖고 가는 게 좋을까를 제가 최근에 참여해서 이제 앞으로 그 퍼블리케이션을 앞두고 있는 그
국제노동기구와 함께 했었던 커미션 페이퍼를 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마크로 레벨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CSR 관련된 레귤레이션들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증가할 예정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TCFD라든지 그리고 그린 텍소노미가 영국이랑 EU 국가 그리고 한국에서도 발표가 되면서 이런 레귤레이션들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사실 많이 집중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해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꼭지들이 있을 거고요. 최근 CSR 서스테이너빌리티 연구 경향이라고 하면은 이것들을 비즈니스 케이스로 보는 경향이 크거든요. 특히 스트래테직 측면에서는요. 그래서 그럼 이 비즈니스 케이스 바이어스의 문제점은 없는 것인가? 처음에 이 비즈니스 케이스 CSV라는 개념과 함께 와가지고 왔을 때는 조금 더 탑 매니지먼트를 설득하기 쉬웠고 비즈니스 그 영역에 좀 더 묻어들기가 쉬웠다라는 장점이 있긴 했습니다만 시장화되고 있는 이 CSR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조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논문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 영역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전문 인력으로 생각하고 하는 연구 논문에 대해서는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누구고 이들이 거의 어떤 방식으로 교육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문들이 좀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메소 레벨에서는 이제 기업 안에서 CSR과 서스테이너빌리티의 전략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는지를 좀 집중하는 논문들이 좀 필요하고요. 또 특히 CSR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예전에는 뭐 총무팀, HR팀, 요즘에는 뭐 전략팀과 파이낸스 팀까지도 들어오게 되고 서플라이 체인 이슈가 중요하게 되면서 또 오퍼레이션 부서에서도 이쪽 부원이 유관 부서가 되는데 이렇게 겹쳐지는 어떤 부서 간의 어떤 일들이 잠재적인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이 문제점들을 어떤 방식으로 긍정적으로 인테그레이티브한 방식으로 풀 수 있는지에 대한 논문들 이런 연구들이 좀 필요하게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한 레벨에서는 그 조금 이쪽 영역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더 세심하게 집중해가지고 이들이 갖고 있는 그 커리어상의 어떤 아이덴티티 컨스트럭션 문제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영역에 종사한다고 해도 좀 다른 방식으로 프로페셔널리즘들을 가지고 계시고 가치관들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럼 인터프로페셔널 텐션들은 없는지 그리고 이들과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문이 앞으로는 좀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이분들이 갖고 있는 컴피턴스는 과연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서티파이 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이 사실 또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가 거의 몇 안 되는 소셜 엔터프라이즈와 소셜 엔터프레니어를 인증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인증에 대한 문제는 과연 없는지 우리가 인증을 한다면 CSR 매니저들 내지는 서스테이너빌리티 컨설턴트들도 만약에 인증 제도나 라이센스로 가게 된다면 뭘 서티파이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들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게 대두될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보내주신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제가 코멘트를 이렇게 놨는데요. 코멘트라기보다는 질문과 향후에 이런 연구를 할 수 있겠다. 특히 이제 CSES와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까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던 CSR은 사실은 저는 미국의 트레디션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CSR의 개념은 좀 다르거든요. 기업이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제도 내에 있는 주위의 다양한 어떤 이제 생태계라 할까요? 그 주체들, 행동 주체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CSR도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새로운 어떤 관점이 돋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레벨을 이렇게 오며 가며 연구하시는 것도 되게 훌륭하고요. 그게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한 레벨에 집착하고 집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다 오며 가며 연구를 하셨다는 것은 아주 향후 정말 더 많은 연구가 기대되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소셜 컨스트럭션 또는 심볼 인터랙셔니즘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그런 관점에서도 CSR을 아까 말씀드렸던 건 우리가 알고 있던 CSR의 또 데피니션이 아니라 새롭게 재구성하고 리프레이밍해서 CSR이라는 하는 미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재구성되고 사라지고 변형되는지 다양한 어떤 각도로 실증으로 보여줬다는 부분은 정말 훌륭한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다양한 연구들이 가지고 있던 좀 뭐랄까요 모호함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CSR의 개념이 뭐냐 했을 때는 연구마다 다르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고 다르게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는 조금 더 클리어한 데피니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CSR이 이데올로지인지 어떤 기업이나 정부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인 건지 아니면 정부가 제공해야 되는 어떤 노임인 건지 뭐 기업의 고올인 건지 기업이 행해야 되는 프랙티스인 건지 스트레이지인지 너무 다양하게 지금 다 했어요. 연구에 다 있고 다 조막조막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취사 선택되어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조금 교통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필드, CSR 필드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데피니션이 없으면 딜리버리 할 때 조금 사람들이 각각의 방식으로 해석하기 위험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거버먼트 CSR 용어를 보면서 이게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CSR 용어일까? 아니면 흔히 얘기하는 소셜 이코노미 얘기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CSR 데피니션은 기업이 스스로 우리가 이제 사회의 어떤 시민으로서 해야 되는 일은 뭐다라고 정의하는 것, 셀프 컨셉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와 기업과의 어떤 관계를 설정하는, 정의하는 그것을 CSR로 하고 그거를 이제 액션으로 구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거버먼트 CSR이라고 하게 된다면 이거는 사회가 기업에게 요구하는 거가 되지 않을까? 요구하는 것과 기업이 스스로 행해야 되는 거는 다른 거지 않습니까? 다른 거기 때문에 CSR 용어를 거버먼트 CSR을 하게 되면 굉장히 모순적인 어떤 용어가 될 것 같습니다. 모순의 용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는 용어고 이게 잘 정의가 된다면 CSR과는 좀 다른 형태의 재미있는 어떤 데피니션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모호함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데피니션을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필드 오브 CSR에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건지 알겠지만 도대체 어디까지가 그 필드일 건가, 그 바운더리가 뭘까가 모호했습니다. 정부가 뭔가 액션을 취하면 그게 CSR이다, 필드다라고 할 건지 아니면 특정한 그 바운더리 경계선상에서 인그룹과 아웃그룹을 정확하게 디파인할 수 있는지가 조금 모호했고요. 이게 또 트랜스내셔널리즘으로 가게 되면 더 모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CSR을 정말로 유니버셜하게 모든 기업들이 다 추구해야 되는 어떤 특정한 가치로 생각할 건지 아니면 특정한 바운더리 내에서 특정하게만 활용되는 어떤 CSR을 얘기하는 건지가 굉장히 모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그 필드 오브 CSR의 용어도 되게 조금 모호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걸 위해서는 이제 약간 아이덴티티 말씀하셨는데요. 아이덴티티가 일종의 바운더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어떤 키 메커니즘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리소스, 어떤 리소스 쓰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바운더리가 될 수 있고 어떤 액터들이 있느냐, 그래서 액터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어떻게 되느냐 또 분명히 중요한 바운더리 어떤 키 코어 어떤 메커니즘이 될 텐데요. 그것도 좀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야지 이게 정확하게 이 필드 오브 CSR이 이런 거구나. 기업에서 단순히 CSR은 직업이 생겨서 당연히 CSR은 직업이 생기는 거는 제도주의 이론에 입각해서는 맞는 어떤 제도였던 필드이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다는 아니죠. 정확한 어떤 바운더리 있어야지 이게 이까지가 CSR 영역이니까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을 연구되는 거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SK에서 파이낸셜 스토리라고 이제 한 용어를 만들었는데요. 회장님께서 파이낸셜 스토리를 각 회사들에게 만드세요라고 이렇게 일종의 지시를 내렸던 걸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요. 각 기업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파이낸셜 스토리를 만들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주셨던 말씀들을 좀 많이 종합을 해보면 파이낸셜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체계적으로 일종의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기업들에게 이렇게 만들면 파이낸셜 스토리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제시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연구 차원을 좀 학술적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럼 어떻게 SK 계열사들이 회장님께서 파이낸셜 스토리 만들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반응도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파이낸셜 스토리를 그냥 파이낸스에 초점 맞추는 건지 아니면 스토리에 초점 맞출 것인지 아니면 그 밑에 깔려있는 소셜 밸류에 초점 맞출 것인지 되게 재밌을 것 같은 어떤 연구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좀 더 분석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세마이어릭 어프로치라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의 반대되는 용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용어로 EV, SV가 일종의 좀 대조되는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그런 관계라 본다면 이 EV에 반대되는 not EV가 있을 수 있고요. SV에 반대되는 not SV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점으로 이루어진 어떤 의식 체계를 각 기업마다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네 개의 의식 체계에서 각 기업은 어디에 포지션이 되어 있는지 이 기업들은 SV의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는지 EV의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지를 조금 좀 이렇게 분석적으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 제안이었고요.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는 거 관련해서는 사람들한테 익숙한 개념은 사회환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뭐 유한양의 위란 박사 얘기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그 사회환원이라는 키워드가 사람들의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건 뭐 미국 그 자본주의에서 20세기 초반에 포드나 뭐 카네기나 혹은 록펠러나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죠. 그것이 이제 하나의 사회적 큰 힘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하나의 남론으로서. 그 다음에는 이제 사회공헌 교수님 이제 소셜 컨트리뷰션 그대로 해석해 쓰셨던데 그런 말은 사실 없죠. 우리는 CSR을 거의 100% 사회공헌하고 동일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들여다보면 아까 이제 듀얼 시스템 말씀하시면서 explicit CSR 들어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우리가 사용했던 용어는 지속 가능 경영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속 가능 경영을 통용할 때 어떻게 설명했냐면 주로 이제 이게 컨설턴트들이 그렇게 했던 건데요. 특히 회계법인 컨설턴트. 이게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굉장히 유의미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지속 가능의 주체가 사실은 지구와 사회를 위해서 비즈니스가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그것을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설명을 막 합니다. 그렇게 되는 문제점은 뭐냐면 정말 시리어스한 문제를 이렇게 약간 외면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의 노동 문제나 공정거래 문제나 이런 이슈들 있잖아요. 그런 이슈들은 사실 CSR 바깥에 있는 별도의 사회 문제인 것처럼 다루어지거든요. 그게 분명히 기업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이슈가 CSR이라는 그 담론 안으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책임이란 용어를 쓰기 부담스러워가 지속가능이라는 용어를 쓰고 또 지속가능이라는 것을 소위 비즈니스 서스테이너빌리티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이런 것들이 CSR을 자꾸 레토릭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환경 쪽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환경 쪽은 환경 규제가 있고 기후변화가 있고 하고 정부가 규제를 세게 거니까 그건 굉장히 심각하게 갑니다. 그러나 소셜 디멘전 쪽은 굉장히 좀 약하지 않나. 그리고 노동이라는 문제하고 특히 공정거래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 CSR 팀은 외면합니다. 이거는 저기 HR에서 할 거지 이렇게 그냥 제외해버리거든요. 그런 맥락이 우리나라 CSR의 발전 과정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설명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 2011년에 마이클 포터 교수가 그 CSV 얘기했을 때 가장 뜨겁게 반응하죠. 심지어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LG그룹하고 저기 CJ그룹 같은 경우에는 CSR 조직 이름을 CSV 팀으로 바꿉니다. 근데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이 CSV가 아니죠. 예를 들면 포터 교수가 강조하는 것은 뭐 컴피티브 컨텍스트의 역량을 높이는 방식으로 로컬 클러스터 강화해라 뭐 이런 식의 어프로치를 사회공헌으로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이름만 갈아 끼우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잘 됐다 이런 것 같아요. 책임 이제 그 말 아예 쓰지 말자. 이제 공유가치 창출이야.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다 중요하니 얼마나 좋아. 그때는 사회적 가치가 초점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초점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통용돼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각광받지 않았나. 뭐 우리 SK 사회적 가치 특정 일을 같이 하면서 이제 좀 정리가 필요해서 그럼 CSR은 뭐냐? 그 기업이 발생시킨 사회환경 문제 책임지는 걸 말하는 거고요. CSV는 실제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회 문제를 비즈니스로 해결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리스폰시빌리티하고 쉐어드 밸류 혹은 임팩트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소위 소셜 밸류의 두 가지 측면이다. 나중에 이제 마이클 포터 교수도 사실은 그 두 가지가 서로 보완적인 것으로 설명을 하죠. 근데 요즘 또 이제 우리나라는 또 요즘 이제 뭐 ESG 경영 이런 말도 많이 하지요. 우리는 아무튼 특성이 되게 그때그때 잘 지나가는 버즈워드처럼 그런 특성을 우리 그 CSR 생태계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들도 해봤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뭐 CSR, Sustainable Impact 이 세 가지 용어가 사용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논문과 관련해서는 듀얼 시스템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듀얼 시스템에서 사회공헌 중심의 필란트로피가 실제 CSR 서스테이너빌리티 영향을 굉장히 많이 저는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다른 나라와 다르게 만든 측면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사회책임 활동의 범위와 내용을 제약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책임 활동의 자원 배분을 제한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외면하게 만드는 면도 있었을 거고 또 이해관계자 우선순위에도 영향을 줬을 것 같습니다. 일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배경은 뭐 종업원 자본주의,
그 다음에 TQM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Japanese Manufacturing and TQM. 이게 하나의 배경으로 있고, 그 다음에 K레츠라는 일본의 기업 구조죠. 이게 사실은 일본의 CSR에 저는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실제 일본 경영 시스템들을 보면 실제 CSR의 말을 언급하지 않고도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되게 내재화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시장 이해관계자들, 마켓 스테이크홀더들. 그래서 고객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종업원에 대한 책임, 그리고 협력업체에 대한 책임이 실제 일본의 그 매니팩처링 패러다임 안의 핵심들이에요. 근데 그걸 무슨 사회에 대한 책임, 이해관계 책임으로 설명하지 않죠. 그냥 기업의 경쟁력으로 다 설명합니다. 그래서 고객과 관계, 고객 만족과 품질, 뭐 종업원의 고용 안정, 뭐 모노주쿠리, 그다음에 협력업체 같은 경우는 장기적 협력 관계, 이런 것들이 하나의 경영 원리로 딱 내재화되어 있는 시스템이어서 되게 소셜 디멘전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일본의 환경 경영인데, 일본의 환경 경영은 저는 배경은 TQM이라고 생각합니다.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고요. 이게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나 품질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똑같거든요. 이게 시스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ISO에서도 9000, 14000 하는데 이게 시스템 모양새는 똑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TQEM이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일본 기업들, 특히 도요타를 비롯한 이 전통적인 일본 제조기업의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보면요, 꼭 품질 경영 보고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넘버들을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소위 목표 전개를 되게 많이 합니다. 유럽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레토릭 위주로 많이 설명하는데, 일본 기업들 PDCA 이 사이클에 입각해서 이렇게 넘버링으로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대신 이제 종업원 자본주의적 특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주에 대한 책임은 되게 약합니다. 거버넌스에서 항상 그래서 낮은 점수를 받지요. 일본 기업들이 대부분이. 그래서 이런 그 특성이나 맥락들이 지금 그 교수님 논문에서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설명하실 때 여러 몇 가지 비교를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설명해 낼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보탬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 드렸고요.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CSR 프로페셔널 4가지 유형을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이제 주로 생태계에 있는 CSR 프로페셔널들을 조사하셔가지고 이렇게 유형 구분을 하신 건데, 그게 생태계에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유형 구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대기업의 내부를 본다면 대충 리스크 매니지먼트 디스코스하고 스트래티지 커퍼레이트 기빙 디스코스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혹시 뭐 이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한 조직 안에서 모여서 과연 일을 했을 때 시너지가 있겠나? 아니면 이렇게 이질적이면 바깥에 있으면서 서로 협력하는 게 나을지, 그 궁금증이 조금 들었습니다. 뒤에는 혹시 뭐 우리가 용어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면 뭐 말씀드릴까 싶어서 그냥 쭉 제 생각을 이렇게 표로 그려봤는데, 이거는 뭐 혹시 토론 중에 정리가 필요하면 말씀드리고요. 아니면 다음 기회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